편안한 휴일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세 번째 국회로 돌아온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 예산을 두고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장 탄핵까지 12월 국회도 양보 없는 대치가 예상됩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달 28일로 예고했던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2주 미뤘습니다. 날마다 번지는 명태균 씨 의혹과 당원 게시판 논란이 촉발한 여권 내 자중질환을 조금 더 지켜보면 이탈표가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상설특검과 최상병 국정조사, 감사원장 탄핵까지 대통령 부부와 여권을 압박할 장치들을 줄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살 길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갈라서는 것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공세 앞에 단일 대우가 깨질 일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로 자신을 공격하는 친윤계에 대항해 김여사 특검 수용 카드를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친한계에서도 명분이 약한 전략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를 향한 수사도 당장 윤 대통령 부부와 여당을 정조준하긴 어려울 거로 보여 여론을 주시하며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탈 우려하시는 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설특검이나 국정조사, 감사원장, 검사 탄핵은 여론전과 헌법재판 말고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극한 정쟁에 내년 나라 살림에 쓸 예산안 심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권력기관 특수경비와 정부 예비비를 대폭 깎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지만 야당의 타협을 끌어낼 마땅한 유인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을 대화로 풀지 못하고 정치적 해법 대신 수사나 법관의 심판에 기대는 악순환이 22대 국회 첫 해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광화문에서 5번째 장외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연설에 나선 김민석 최고위원은 현 정부 들어 민생과 남북평화, 사법정의가 모두 허약해졌다며 정권과 검찰을 심판하는 게 민주주의의 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을 겨냥해 이재명과 조국은 털고 김 여사는 덮는 건 법치가 아니라며 골라잡아 기소하고 권력엔 기면서 국회엔 대드는 건 검사가 아닌 조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탄핵 추진에 집단 반발한 검찰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 등의 조치를 예고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공무원의 중립을 운운하기 전에 감사원장과 검찰 간부에 대한 무모한 탄핵 시도부터 멈추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치 공세에 눈이 멀어 헌법을 희화하고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계획대로 이번 주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감사원의 기능이 무력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 계획과 잘잘못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이 여야 3대3 구도로 바뀌게 돼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수시로 압박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유리한 감사만 하고 불리한 내용은 눈감아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관례를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법사위원장 있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감사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그러면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을 오래 한 감사위원 순으로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먼저 맡고
조 의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중순 퇴임하면 김인회 의원이 이어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습니다. 감사원장 공백은 감사 계획과 처분 등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의결 구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는 과반 찬성으로 감사 보고서를 의결합니다. 최재해 원장이 빠지게 되면 남은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쪽 인사 3명에 문재인 정부 쪽 인사 3명이 포진해 있는 탓에 과반 처리가 쉽지 않아 감사원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 초소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야당의 공세가 거센 데다 경제와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기조로 양극화 타개를 천명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초 이재명 대표의 이중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며 정책에 온전히 집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오는 10일로 잡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는 상설 특검법까지 일방 처리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인 게 딱 드러납니다. 상설 특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이고요. 나라 밖으로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전반기 주요 성과로 내세운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 상황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며 덩달아 성장률 전망치까지 하향 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대국민 사과 이후 오를 듯하던 지지율이 다시 주춤하며 10%대를 기록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하며 부정평가 원인 1위에서 내려왔지만 경제와 민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고 외교에도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광산 추도식 외교 실패 논란 속 내년 초 이시바 일본 총리의 방한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를 통한 돌파구 찾기가 한계가 있어 인적 쇄신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도로 결빙으로 차량 제동이 어려워지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삿짐 사다리차가 아파트 놀이터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김철희 기자입니다. 눈 내린 아파트 단지 위로 기다란 사다리차가 마치 엿가락처럼 휜 채 쓰러져 있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쓰러지며 단지 내 놀이터를 덮쳤습니다. 아이들이 있었다면 대형 인명 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아파트 옥상 꼭대기보다 20몇 층보다 더 위로 계속 올라가다가 끝까지 그걸 못 이겨가지고 옆으로 꽝 넘어졌다고. 중앙 분리대에 눈이 쌓여 있고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느라 분주합니다. 새벽 6시 반쯤 경기 시흥시 범배터널 주변에서 차량 10대가 부딪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오쯤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양 분기점 주변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멈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전 8시 반쯤에는 충북 음성군에서 7.5톤 우유 수송 차량이 빙판길의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차량에 갇혀있던 운전자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완전히 찌그러진 승용차 위로 1톤 트럭이 반쯤 들린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침 7시 반쯤 인천 장수 고가교 부천 방향에서 차량 넉 대가 부딪혔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갑자기 차량을 멈추자 뒤이어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추돌했는데 경찰은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폭설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다시 가게 문을 열기 위해 복구 작업에 손을 보탰습니다. 상인들은 손님이 몰릴 주말이지만 장사를 할 수 없게 돼 생계 걱정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한창 손님으로 북적일 주말 아침, 재래시장에는 무너진 지붕과 간판 등 잔해와 작업 소음만 가득합니다. 상인들은 가게 안에 있는 과일과 채소, 음식이 상해가지만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답답해서 작업 얼마나 했는가 그것 좀 보려고 나온 거지 뭐. 상인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게 문을 다시 열기 위해 일손을 보탭니다. 천막 잔해와 철제 구조물이 막고 있던 시장 출입구는 복구 작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모습을 겨우 드러냈습니다. 손님이 많은 주말에 장사를 못하니 상인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먹는 장사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주말 하루 벌어갖고 평일날 장사 못한 거 메꾸기도 하고 하니까. 같은 날 지붕이 무너진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인들은 아직 철거도 시작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거 꺼내내야 되는데 꺼낼 수가 없어갖고 많이 속상해. 경기 안성에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며칠째 소들이 지붕에 깔린 채 누워 있습니다. 지난 28일 폭설로 지붕이 무너지면서 소 20여 마리가 깔렸지만 장비 지원이 늦어지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촌농가 정도가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아직 피해 복구 중인데 지금 아주 장비도 없고. 폭설은 그쳤지만 소상공인과 농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폭설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합니다. 지원본부는 피해 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대규모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 상황 관리와 이재민 구호 활동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특히 인명피해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폭설이 멈춘 뒤에도 얼어붙은 눈덩이가 떨어지며 곳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달리는 차량을 덮치기도 했는데 날이 풀리면 비슷한 사고가 더 많아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겠습니다. 황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아래 주차된 차 위로 눈 뭉치가 와락 쏟아집니다. 눈덩이에 맞은 차는 보닛이 찌그러지고 선루프까지 파손됐습니다. 만약 사람이 서 있었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이제 그쪽에 서 있었으면 맞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낙하 부위를 이제 건물주들이 좀 통제를 시키거나 대비를 좀 해놔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꽝꽝 얼어붙은 눈이 흉기로 변한 건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던 중 뭉친 눈에 기습을 당한 차량은 앞유리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차 안에서 바라보니 백미러까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1시간 뒤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향해 표지판 위 눈이 한꺼번에 쏟아진 건데 운전자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야, 잠깐만. 괜찮아? 날이 풀리면 쌓였던 습설이 떨어지는 사고가 더 빈번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6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안에 있던 주민 등 모두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놀란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또 집안 3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상가 안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1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 내각 지명자들이 폭발물 위협을 받은 가운데 추수감사절 연휴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들에게도 같은 협박이 잇따랐습니다. 미 정치권의 폭발물 협박이 확산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바이든 미 대통령은 FBI와 함께 강력 대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당일이었던 28일, 미 코네티컷주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 6명이 폭발물 협박을 받았습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과 짐 하임스, 자하나 헤이스, 조 커트니 등 하원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지명자들을 노린 위협에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폭탄 협박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Just stop targeting people. This bullying, this violence, this division of each other. Can't we have real conversations about maybe we do need changes without intimidation and hate and violence and bullying? 앞서 폭탄 위협을 받은 트럼프 당선인의 내각 지명자들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정자와 존 레클리프 CIA 국장 지명자 등 7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바이든 대통령은 FBI와 협력해 수사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The bomb threats against lawmakers and the swatting attempts against cabinet officials. 정권 인수 기간 트럼프 당선인을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se threats, which came all at once, said there are pipe bombs, there are guns, there are things, some of them were bomb threats. Well, the investigation will be handled with a combination of local law enforcement and the FBI. 폭발물 위협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면서 미 연방수사국 FBI는 동일인이나 연계된 이들의 소행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2차례 총격 암살 시도에 이어 미 정치권의 폭발물 협박이 확산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캐나다산 제품에 25%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와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회동에 대해 잘 아는 당국자는 만찬이 3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무역과 국경 경비, 마약, 우크라이나, 중국 등 광범위한 화제가 올랐다고 AP통신이 설명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사람은 트루도 총리가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의 마러라고 회동이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마약류 단속에 대한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불법 이민의 결과인 펜타닐과 마약 위기, 공정한 무역 합의,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 등 미국과 캐나다의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도 총리가 마약에 의한 미국 가정 파괴를 끝내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에너지, 무역과 같은 다른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보건조직 수장에 백신 무용론자나 팬데믹 대비 봉쇄에 반대했던 인사들이 속속 지명됐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또 다른 팬데믹에 전 세계가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식품의약국 FDA 국장에 존스 홉킨스 외과의사 마티 마카리를 지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수장에는 데이브 웰던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마카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FDA의 대응이 강압적이고 관료적이었다고 비판합니다. 웰던 전 의원은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CDC가 백신 안전성보다 접종률만 우선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부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앉혔습니다. 일기 때는 전염병 대응 경험이 많은 인사들을 기용했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When you have a potentially incoming secretary who declares without hesitation that there is no safe and effective vaccine, that is enormously dangerous and life-threatening for people in this country and across the globe. 트럼프의 새 보건팀은 전염병 대응 대신 당뇨병과 심장병, 만성 질환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전염병 발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백신 신뢰도를 약화하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약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신종 백신을 앞세워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한 전 세계의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의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큽니다. I do think, as far as his policy is concerned, that we are for the choice to and the consent and holding pharmaceutical companies liable, but also holding him liable for speaking the truth on things that could affect public health. 보건 전문가들은 현재 가장 유행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로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을 꼽습니다. 가금류를 넘어 포유류까지 전염시키고 있는데 미국에선 감염된 젖소와 접촉한 농장 노동자 50여 명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렸습니다. 최근엔 캘리포니아와 캐나다에서 감염 동물과의 접촉 없이 이 병에 걸린 사례가 발생했고 시중에 판매된 생우유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 북동부 지역 일대에 폭설 경보가 내려지는 등 도로와 항공교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간 30일 이리호 남부 연안과 온타리오호 동부 연안 지역에 대설 경보를 내리고 12월 2일까지 최대 적설량이 120cm에 달할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또 이리호 남부 연안 오하이오주 일부 지역은 화요일인 12월 3일까지 적설량이 150cm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북동부에 내린 폭설로 펜실베이니아주와 뉴욕주를 잇는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폐쇄됐고 뉴욕주 버팔로시 남쪽에 있는 페리스버그 등 일부 지역은 적설량이 1m에 육박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내년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내년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 부대를 초대했습니다. 방북 중인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김 위원장과 만나 내년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 파견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소련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해 매년 5월 9일 붉은 광장에서 전승절 행사를 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북한이 더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리처드 무어 영국 해외정보국 국장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손실은 무한대로 높다며 북한 등 러시아 편에 선 국가들을 언급했습니다. 무어 국장은 중국은 향후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고 북한은 더 대담해질 것이고 이란은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 차량이 어제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5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공격에 연루된 무장대원 1명이 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에서 일하고 있어 공습을 단행했다며 단체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드 센트럴 키친은 성명을 내고 공습을 당한 차량 탑승자 가운데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과 연계된 사람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 대표단을 보낸 가운데 하마스는 모든 제안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아직 새로운 제안을 접수한 건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며 구호물자 반입과 수감자 교환에 대한 진지한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떤 제안이든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이 타결된 뒤 다른 중재국인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와 함께 가자 지구 휴전 협상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배우 정우성이 혼외자 관련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배우 정우성은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깜짝 등장해 아들을 언급하면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오든 나오지 않든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에 나선 셈입니다. 중요한 건 이후에 정우성 씨의 어떤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모습, 향후에 작품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장애물이 이제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식석상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게 와닿았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개인사를 면피하려는 당사자나 환호하는 영화계나 보기 불편했다는 비난 여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이번 일이 우리 사회에 혼외 출산이라는 화두를 던진 건 분명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은 비율은 5년 전만 해도 2%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에 육박하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가 비혼 출산이 약간 조금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제도권 안으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증가한 혼외자 비율에 비례 관심까지 는 건 아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비혼 출산이 공론화된 만큼 인식 변화와 촘촘한 지원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을 거론하며 프랑스식 등록 동거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 동거원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등록 동거원 제도는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과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다만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 등록 동거원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한 전총조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전 씨와 검찰 모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전 씨는 재작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가량을 가로채고 남현희 씨 중학생 조카를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전 씨가 재벌 행세를 하며 성별을 속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 사진을 합성해 만든 음란 합성물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성적인 학대가 없었고 합성물이라는 게 티가 난다는 이유인데요. 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해서 고통을 줬다면 합성물도 성착취물로 봐야 한다는 기계적 해석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후배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검찰은 A씨가 만든 합성물을 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했고 지난 5월 1심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는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합성물도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합성 사진이라는 것이 티가 나는 데다가 직접적인 성적 학대가 없어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했습니다. 이른바 지인능욕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가 더 강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격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인 얼굴이 합성물에 나타났다면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 얼굴이 붙어 있는데 내가 그거라고 조롱하고 나를 이렇게 성적 대상화한다는 것, 이게 사실 본 취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제 법원이 여전히 해석하고 있는 거죠.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297건으로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일 경우에는 정서적 피해가 더 클 우려도 있는데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할 땐 청소년 권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스마트폰 뒤를 잇는 컴퓨터 장치라고 지목한 혁신적인 물건이 뭘까요? 바로 스마트 안경인데요. 이걸 구현하는 핵심 렌즈를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비롯해 올해 최고의 발명 특허 제품들은 뭐가 있는지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둘 다 진짜 양초 같지만 하나는 가짜입니다. 아이언맨처럼 안경을 끼면 보고 싶은 정보가 눈앞에 가상 패널에 펼쳐집니다. 기존 스마트 안경보다 훨씬 가벼우면서 선명하고 넓게 볼 수 있는 건 핀틸트 기술 덕분입니다. 기존의 버드베스 광학계나 웨이브 가이드 광학계에 대비해서 정말 부피도 작으면서 동시에 높은 광학 성능, 다시 말해서 정말 선명한 증강현실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크 저커버그도 스마트 안경인 오라이언을 선보이며 스마트폰 다음 세대 기기로 지목했는데 출시는 3년 뒤에나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 업체의 렌즈는 이미 올가을에 일본 최대 통신사를 통해 일본에서 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보청기를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음성 인식 기기도 올해의 발명품으로 꼽혔습니다. 실생활에서 음성 인식을 사용하다 보면 주변 소음 때문에 대화를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립니다. 목소리만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잡음을 제거하는데 앞으로 한 달 4,000원 수준의 구독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굴곡과 표면적을 높여서 낙엽이 쌓이고 담배꽁초가 끼어도 물이 잘 빠지는 빗물바지 필터도 나왔습니다. 지식자산은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자산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생각을 해보면 특허, 상표를 가지고 있는 보유한 기업들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 사람이 보유한 특허는 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특허청은 2027년까지 국내 기업의 산업 재산권을 200만 건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실내 공기 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가 필수 가전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필터 교체 없이도 물을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중충한 하늘, 얇은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 앞이 뿌였습니다. 지난 22일인 올해 소설에는 첫눈이 아닌 미세먼지만 가득했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미세먼지가 심해지다 보니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3만3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오염된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사용이 늘고 있지만 필터의 성능 저하나 폐기물 문제가 골칫거립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우리 몸의 순환계를 모사한 친환경 공기정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시스템에 펌프로 오염된 공기를 주입하면 탄성 마이크로 가공 필터를 통과하면서 미세 버블이 만들어집니다. 작고 균일한 미세 버블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잡아 물속에 가두고 물의 순환을 통해 실내 이산화탄소는 외부로, 산소는 실내로 보내 쾌적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번 기술은 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동시에 제거하고 순환 시스템을 통해 멈춤 없이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휴대용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인체의 시스템, 순환계하고 호흡계를 모사를 해서 개발하게 되었고 순환 시스템을 통해서 실내와 실외에 기체 교환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해서 실내에 쌓이는 VOC하고 CO2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그리고 미세먼지하고 CO2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실제로 밀폐된 공간에 쥐를 넣어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했더니 이산화탄소는 30% 줄어들고 쥐의 활동성은 53% 올라갔습니다. 또 기존에는 필터 사용 시간이 늘수록 성능 저하나 악취 등이 발생했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필터 청소나 교체 없이 물만 새로 바꿔주면 폐기물도 생기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구동 원리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규모가 확장이 가능하여 기존의 고가의 복잡한 공기정화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정화 시스템이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아세톤과 에탄올 등 공기 중 다른 오염물질도 정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간과 크기에 맞춰 현장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좋은 사례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고기를 키우면서 그 배설물로 채소를 키우는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이야기입니다. 오종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면서 겨울로 막 넘어가는 추운 날씨. 하지만 스마트팜 안에서는 대표적인 유럽형 채소인 로메인 상추와 찬드라 등이 먹음직스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흙 대신에 물로 채소를 키우는 수경 재배인데 일반 수경 재배와는 상당히 다른 아쿠아포닉스입니다. 일반 수경 재배는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거지만 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어수를 활용해서 식물을 재배합니다. 농장 안쪽에 물고기 수조 4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향어와 금붕어 등 천여 마리를 키우는데 이 물고기의 배설물이 채소의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의 배설물이 아지살염과 질산염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유용한 미생물과 영양분이 식물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정화된 물은 다시 물고기 수조로 돌아오는 자연순환 농법이에요. 친환경은 물론 물 부족 문제나 환경 오염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농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소를 키우기도 하지만 수조 속의 향어는 식용으로, 금붕어는 관상용으로 팔려나갑니다. 한마디로 꽉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농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KTX 양산역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쿠아포닉스 수직 농장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단 무농약이라서 몸에 건강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이제 먹어보니까 아삭아삭하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왔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생산되는 유럽형 채소는 연간 1만 톤가량. 첨단 ICT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서 디지털 농업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극심한 기후변화 속에 저탄소 농법의 아쿠아포닉스는 상업적인 측면뿐 아니라 도심 치유 농업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대기업과 할리우드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게임 개발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인디게임이 최근 열린 게임쇼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최광현 기자입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40살이라는 나이에 게임 개발에 뛰어든 박진만 대표. 1인 개발자로 시작해 지금은 직원 5명을 둔 게임사 대표가 됐습니다. 그가 제작한 게임은 메탈 슈츠. 1990년대 오락실을 평정했던 메탈 슬러그를 재해석한 게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삼촌께서 오락실을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메가맨이라든지 메탈 슬러그 게임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메탈 슈트에는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닌 13종의 슈트가 등장합니다. 이 슈트를 입으면 다채로운 전투가 가능합니다.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운 건 마찬가지고요. 메탈 슈즈라는 그 게임으로 시작한 IP가 영화도 되고 애니메이션도 되는 그런 먼 미래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꿈꾸고 있어요.
몰입감 있는 이야기와 다크 판타지풍의 분위기가 강점인 게임 더 렐릭. 이 게임을 제작한 박인혁 대표는 과거 할리우드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담당했던 아티스트 출신입니다. 안정된 직업을 떠난 것은 게임에서 느껴지는 교감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감동과 감정과 본인들이 원하는 그 영상만이 전달할 수 있는 느낌을 게임에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게임은 우선 화려한 그래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어 역동적인 동작으로 80종의 보스를 공략하는 재미가 뛰어납니다. 인디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게임을 좀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안정된 직업을 벗어던지고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완성된 새로운 인디게임들. 부산 지스타에서 선보이며 큰 호평을 받은 이 인디게임들은 내년에 게이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YTN 표강현입니다. 연말을 맞아 서양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국내에 들여온 전시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마니아층이 탄탄한 에곤 실레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이 3대 천재 화가로 꼽히는 카라바조의 작품까지 송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특유의 금빛이 사라진 클림트의 후기 작품들. 혼돈의 19세기 말 그는 전통적인 화법을 벗어나 실험적인 인물화와 풍경화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렇게 클림트가 닦아둔 혁신적 예술의 풍토 위에서 표현주의의 시대를 개척한 에곤 실레까지. 1900년대 전후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무대로 새 예술을 선보인 거장들의 작품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미술관의 대규모 소장품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비엔나 모더니즘의 정수를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보여드리기 위해 함께 고심하며 191점의 작품을 특히 불안한 자화상들로 유명한 에곤 실레 작품을 무려 46점이나 들여오면서 국내 마니아층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컴컴한 연극 무대에 내린 한 줄기 조명처럼 강렬한 빛과 어둠의 대비.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 상처를 깊이 찔러보는 토마스 사도 묘사는 극도로 사실적입니다. 극적인 명암과 역동성을 표방하는 바로크 회화 시대의 문을 연 거장, 카라바조의 작품들도 국내 관람객을 맡고 있습니다. 카라바조라고 하면은 유럽에서는 굉장히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더불어서 3대 화가로 굉장히 칭송을 받고 있는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생전에 남긴 100여 점 작품 가운데 무려 10점을 한데 모았는데 원작과 추종자들이 복제한 그림을 비교해보는 것도 전시의 재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연을 말하는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신작이 예술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전남 신안에 들어섰습니다. 수국공원 정상에 설치된 봉긋한 도만에서 관람객들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지구의 시간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국내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코리아컵에서 포항이 울산을 꺾고 통산 6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포항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전통의 맞수 울산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포항은 전반 38분 울산 주민규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24분 정재희가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렸고 연장 후반 7분 김인성이 천금 같은 헤딩 역전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연장 종료 직전 강현재가 쐐기골까지 터뜨린 포항은 울산의 시즌 2관왕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대회 2연패와 함께 통산 6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로 영상권을 회복했고요. 한낮에도 1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4도나 높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오전까지 중부 내륙과 호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또 오후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 대전은 2.4도, 부산은 6.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이 10도, 대전과 대구가 14도, 광주는 15도, 부산은 1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겠지만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휴일 아침에 보내드린 뉴스스타트 3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